전 남편의 폭력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여성이 돈을 빼앗기고 차 안에 17일 동안 감금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자는 차 안에 감금된 채 전국으로 끌려다녔는데요. 가해자에게는 징역 5년이 선고됐습니다. 자세한 사건 내용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전 남편의 폭력에 하반신이 마비됐는데 차에 감금까지 당하고 전국 이곳저곳에 끌려다녔습니다. 전 남편 결국 처벌을 받았는데요. 일단 사건 내용부터 좀 짚어주시죠. 네, 그 작년에 발생한 그 사건입니다. 예. 요약하게 되면 이 전 부인을 상해 엄청난 폭력을 행사한 점, 예. 그리고 차에 싣고서 감금을 한 점, 또 돈을 강제로 갈취하고 강도 행위를 한 이런 점이 인정이 된 것인데요. 예. 사실은 그 동기부터 조금 석연치 않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알려진 사실에 의하면 돈을 달라고 하는 그와 같은 그 목적으로 작년 겨울에 1월경이었습니다. 그 한 예. 모텔에서 이 부인에 대해서 상해를 가하면서 엄청난 그 폭행을 가해해서 이 골절상을 입는 그 전치 4주의 그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역시 이와 같은 문제 때문에 여러 형태의 아마 그 가정 폭력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추정됩니다. 이와 같은 예. 물리적 폭력 이외에도 뭐 정신적인 압박도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이것을 그 이유로 해서 결국은 이 양 당사자는 협의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이 협의 이혼을 하고 난 이후에도 결국은 계속적인 폭력 행위가 공격 행위를 했습니다. 따라서 전 부인의 이제 지위가 된 거죠. 예. 부인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부모 집으로 도피를 했는데 이 부모 집, 즉 친정 집으로 불러야 되겠죠. 이곳까지 가서 다시 데려온 이후에 폭행을 가하는. 그래서 이 공격 행위 때문에 그 뇌졸중과 하반신 마비라고 하는 이런 상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는데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병원에 가서 응급 조치를 한다든가 병원 진료를 받게 함이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으로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자신의 그 차 안에 또 태운 다음에 전국 경기도에서부터 전국을 걸쳐서 무려 17일 동안 차 안에 데리고 다닌 이와 같은 혐의입니다. 이것도 역시 감금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예. 이 이후에도 여러 가지 이 협박과 폭행 등을 통해서 갖고 있던 주식을 팔아라 또 갈취를 해서 무려 또 3천만 원까지 돈을 빼앗는 이와 같은 일로 징역 5년형을 선고받은 그와 같은 가정폭력의 종합판이 아닌가 평가해 봅니다. 예. 이렇게 공로할 사건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성 경찰에 입건되고 나서도 피해자를 스토킹을 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접근 금지나 연락 금지 등의 조치 없었던 겁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이 이제 조금 예. 석연치 않습니다. 지금 정확한 그 내용 자체가 다 알려지진 않은 것이기 때문에 예.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을 바탕으로 분석을 해보면 이때에 아마 함께 다시 또 동거를 했기 때문에 그 공식적인 예를 들면 그 임시 조치라든가 응급 조치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혹시 없었던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추측해 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봐서는 이 정도 그 사안이라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경찰의 입장에서는 현장에 임장을 해서 예. 응급 조치를 합니다. 바로 이제 뭐 격리를 시킨다든가 또 그 피해자의 이와 같은 상황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보호 시설에 인도를 한다든가 또는 이 특정적인 행위를 하지 말 것에 관한 조치를 하는 것이죠. 예. 즉 격리를 시키고 접근을 이제 금지하고 또 여러 가지 그 통신망에 대한 접근 자체를 금지하는 이런 조치를 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임시 조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임시 조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 과태료도 부과되고 또 다른 범죄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이제 응급 조치와 임시 조치가 사실은 없었던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조심스러운 추측을 합니다. 아마 그 이유는 예. 그 당사자가 혹시 함께 다시 이혼을 했지만 동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같은 이제 구체적인 사항을 알리지 않았거나 또 나중에 이와 같은 사실이 알려졌었던 것이지 그 시점에서는 경찰이 제대로 파악을 하지 않았거나 못했거나 예. 뭐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입건된 그 상태에서도 그 지속적인 폭행, 스토킹 행위도 있었고 격리와 임시 조치, 응급 조치가 혹시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그 사안을 더 증폭시켰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일단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는 상황입니다. 예, 이 남성 강도나 상해 등 혐의로 결국 징역 5년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피해자가 하반신이 마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징역 5년, 이거 너무 처벌 수위가 낮은 거 아니냐, 일각에서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그렇죠. 보세요? 근데 맞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게 일개의 죄가 아니고 그 수개의 죄에 지금 예. 해당이 된다고 보입니다. 지금 언론에 보도된 것만 의해도 우리가 지금 논의를 하는 바와 같이 적어도 3개의 그 범죄 행위가 그 있죠. 예. 강도, 상해, 감금. 그런데 이거 이외에도 예를 들면 주거 침입을 했다든가 또는 폭행을 한 점에 재물 손괴도 함께 했고 뭐 이런 등등을 다 종합하게 되게 되면 우리가 원칙적으로 보게 되면 강한 중환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 같은 경우에 만약 강도죄라고 하면 적어도 그 징역 3년 이상의 그 유기징역을 분명히 처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이 양형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본다면 글쎄요 아무래도 이 가정폭력을 예를 들면 단순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를 한 뭐 그와 같은 판결이 아닌가라고 하는 비판을 갈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예. 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뭐 다른 사안이 있었기 때문에 무엇인가 비록 이제 이혼을 했지만 이혼하기 전후를 하나의 상황으로 해서 무엇인가 그 가정에 대한 원활한 뭐 회복이라든가 그 목적으로 이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보다는 다른 이 목적, 가정의 평화의 회복, 막 그런 것을 혹시 양형의 하나의 참적 사유로 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예측을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수개의 죄고 더군다나 강도 행위까지 포함이 된 행위인데 불과 그 5년에 그쳤다라고 하는 것은 요약하게 되면 이 가정폭력의 심각성을 재판부에서 혹시 잘못 판단한 점은 없지 않는가라고 하는 점 또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 가정 내에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원상 회복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정도의 그 양형으로 결론을 낸 것이 아닌가 분석해 봅니다. 예, 어쨌든 뭐 세부 내용은 알 수 없겠지만 그래도 뭐 징역 5년은 좀 너무 처벌 수위가 낮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뭐 가정폭력이나 데이트폭력 범죄 보면 뭐 단순히 뭐 폭행이나 상해에서 그치지 않고 뭐 협박이나 심지어 나아가서 살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2차 가해까지 번지는 이유 뭘까요? 네, 뭐 어떤 측면에서 보면 스토킹 범죄, 가정폭력 그 범죄의 공통적인 것이 사실은 가장 친한 그런 그 사회적 관계에 있는 것이죠. 예.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또는 자신의 부인 이런 상태인데 일정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폭력적인 행위로 진화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태에 이르게 되면 심리적으로 이제 아와 피아로 구분되게 되는 이런 그 상황이 되고 이 상황에서 피해 여성의 일정한 언동은 마치 자신의 그 가부장적 남성성이 심히 손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공격성을 더 촉진시키는 이런 행위로 진화 발전하게 되는 것이죠. 나쁜 의미에서. 그래서 예. 단순한 폭행이 상해로까지 가게 되고 또 이 상해가 극단적인 끔찍한 인명의 살상이라고 하는 살인 행위로까지 또 나가게 되는 그래서 이런 그 모습에서 언론에서 뭐 만들어진 조어긴 합니다만 뭐 이별 살인 뭐 이런 표현도 생기게 되었는데요. 결국 요약하게 된다면 가장 친근한 사회적 관계에 있는 사람이 일정한 장악과 지배가 실패되게 됐을 때 좌절이 극단적인 공격 행위로 나가게 되기 때문에 스토킹 범죄가 이와 같이 끔찍한 이 범죄의 결과를 초래하고 가정 폭력 역시 하나의 악순환의 굴레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예. 특히 이런 것이 어느 날 갑자기 1회에 걸쳐서 가정 폭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상당 기간 잠복되어 있고 소위 말해서 그 폭력의 악순환의 그와 같은 서클에 있는 상태이거든요. 즉 바꿔 얘기하면 처음에 무엇인가 폭력을 했지만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용서를 구하는 이런 행위를 하게 되고 또 이 과정에서 다시 또 음주를 한 상태에서 폭행을 하게 되고 그런데 이것이 계속 악순환의 굴레에 있게 되는 그 상황에서 남성의 입장에서는 가부장적 생각으로 여성의 모든 언행과 행동을 장악하려고 하는데 여성은 그것에 응하지 않고 이런 것이 진화 발전하다 보니까 극단적인 결과로까지 치닫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런 상황을 막으려면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최근 경찰에서 이 보이는 112 신고를 시행하고 있어요. 정확히 어떤 건지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뭐 시행한 지 약 1년가량 됩니다만 아주 응급한 상황에서 이 범죄 피해자는 일정한 공식적인 요청
이런 것을 하는 데는 한계가 있겠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2에 이제 신고를 한 경우에 만약에 112 지령실에서 URL을 이렇게 보내줍니다. 보내준 경우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예. 그리고 범죄 또는 응급한 상황을 휴대폰 등으로 비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영상이 실시간으로 112 지령실에 전달이 되게 되죠. 그러면 그렇군요. 현재 어떠한 응급한 상황인지 사전에 인지를 해서 112 순찰차가 긴급 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준비도 할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어디에 지금 이와 같은 긴급한 상황이 있는지 사실은 말을 못하니까 알 수가 없지만 이와 같은 URL을 클릭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위치 추적도 이루어지기 때문에 즉 말할 수 없는 응급한 상황에서 결국은 보이는 영상 시스템을 통해서 즉 이 영상물을 통해서 전반적으로 이 상황을 파악하게 되는 시스템이죠. 예. 요약하게 되면 신고를 했을 때 클릭을 하게 되면 말이죠. 두 번 톡톡 누르게 되면 네. 이것이 URL이 오게 되고 이것을 탁 클릭해서 현장을 비치게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약 1년 정도 시행이 됐는데 응급한 상황에서 상당히 범죄에 대한 억지력 그리고 초동 진압 그리고 접근에 대한 풍부한 정보가 있어서 상당히 호평을 받고 있는 경찰 제도라고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요, 사실 연인이나 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폭력들 신고하기 좀 어려운 부분도 분명히 있어 보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사실은 이제 부부 같은 경우에 가정 폭력이 빈발함에도 불구하고 예. 지속적으로 이것을 용인하는 것은 이런 측면이 있는 거죠. 만약에 극단적인 결정을 하게 됐을 때는 결국은 헤어져야 됩니다. 근데 그것도 여성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생계에 대한 또 문제도 또 있는 것이고요. 또 그렇지 않은 다른 경우를 상정해 보게 되면 적극적인 신고를 하는 경우에 우리 가정 자체가 완전히 와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두려움 또는 한편으로 만성적인 가정폭력 가해자 입장에서는 그 다음에 보복과 복수를 하는 엄청난 폭력이 또 응징으로서 돌아오기 때문에 신고 자체를 꺼리게 되는 거죠. 예. 한 측면에서는 무엇인가 가정을 지키겠다고 하는 이와 같은 생각, 또 다른 차원에서는 무엇인가 응징에 대한 두려움, 이것 때문에 가정폭력에서도 제대로 된 신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찬가지로 소위 말해서 연인 간 폭력이라고 하는 데이트 폭력이라고 이렇게 호칭을 합니다만 예. 그와 같은 입장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일정한 행위 자체가 나를 아끼는 마음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한 번은 용서를 하겠다라고 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가정폭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폭력이 이루어지고 나서 가정폭력 가해자의 공통적인 특징은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엄청난 용서를 빕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실은 비는 방법이 아주 또 발달돼 있기 때문에 예. 이것을 또 받아주게 되는 거죠. 연인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신고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위 말해서 암묵적인 폭력의 사이클 자체가 악순환되는 그런 과정으로 치닫곤 합니다. 예, 말씀해주신 것처럼 신고와 또 빠르고 정확한 출동 중요할 테고요. 신고 이후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가정폭력, 데이트폭력으로 어렵게 신고했는데 근데 또 2차 가해를 당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지고 있어요. 이 부분 어떻게 보세요? 결국은 이제 소위 말해서 스토킹 범죄도 그렇고 가정폭력 범죄도 그렇고 상당히 감성적인 지금 예민함이 극에 달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예. 초동 조치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피해자를 안전한 곳에 인도를 해야 된과도 동시에 가해자에 대한 철저한 접근 금지 자체가 법 제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사실상 지금 법상에 있는 것이 예를 들면 스토킹 범죄 같은 경우에는 잠정 조치 이 사호가 가장 강력한 수단이고요. 다른 것은 말로만 접근하지 말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사실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아와 피하라고 한 극단적인 상황에 있는 데서 접근하지 말라고 말로만 이렇게 명령하는 것에 이 스토커나 가정폭력 가해자들이 그대로 순수히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예. 그래서 바로 현장에서 사실상은 분리를 해서 일정 기간 물리적으로 확실히 격리시키는 만약에 스토킹 같은 경우에는
잠정 조치 4호가 한 달 동안 격리시킬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그 실효성이 좀 더 확보될 수 있는 방안으로 개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판단을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가정보호 사건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정식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냐. 만약 자칫 잘못 판단해서 가정보호사건으로 판단하게 되면 이제 격리를 시키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정신치료 서비스라든가 상담 서비스라든가 교육을 받는 것에 국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오히려 보복 응징의 모습 자체가 더 증폭되기 때문에 더 끔찍한 결과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유학하게 예. 되면 초반에 격리를 바로 시킬 수 있는 이와 같은 그 법제도적 그리고 정확한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 이런 가정폭력 사건들 여전히 반의사 불벌죄입니다. 이 피해자가 처벌 불원 의사, 그러니까 처벌하지 않겠다 이런 의사를 밝히면 처벌이 힘든 경우를 말하는데 이 부분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뭐 제도들 좀 필요해 보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반의사 그 불벌죄가 이와 같이 극단적인 범죄 결과를 양상시키게 되는 뭐 숨은 요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같은 상황을 많이 우리가 봐왔습니다. 소위 말해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또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하는 의사를 이 피해 여성이 표하게 되면 그 순간부터 공소 제기도 안 이루어지고 수사도 종료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에서 제2차, 3차적인 그 가해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를 포함한 가정폭력에 있어서 반의사 불벌죄를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의무적 체포, 의무적 기소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결국은 반의사 불벌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입장에서 바로 공권력이 개입을 해서 반드시 체포하고 꼭 기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이 스토킹 또는 가정폭력 가해자의 범죄 의지를 끊는데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이와 같은 것에 대한 적극적인 도입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이제 그 재범 방지를 하기 위해서 이를테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데 같이 예를 들면 선도 조건부 기소유예라든가 라고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오히려 적극적인 공권력을 통해서 이 가정폭력이 단순히 부부싸움이 아니고 아주 심각한 범죄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피해자가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제도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이용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